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순환 검찰총장 등 검찰의 수뇌부와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수사를 앞둔 민감한 상황에서 통화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톱10 1위로 선정했습니다. 자, 오늘의 1위 순입니다. 그날 이후 우병우 전 수석은 통화 중이다. 자, 동아일보가 연일 지금 특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만 지금 검찰 특수본이 다시 재가동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거의 확실시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순환 검찰총장이 방금 전에 특검 이전에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를 계속 가동하겠다, 다시 가동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통화 기록이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난해 7월에서 10월까지 4개월 동안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그 아주 민감한 시기에 검찰 수뇌부들과 아주 많은 통화를 했다는 것이 보도로 드러난 이 상황에서 그리고 그래서 검찰의 신뢰가 많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어쨌든 다시 검찰에 맡겨서 특별수사본부에 맡겨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김순환 검찰총장 이하의 검찰이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 이제 그 통화 내역의 기록이 다시 검찰에게 이제 옮겨지게 됐는데 이미 옮겨갔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이 확인이 되고 그래서 만약에 그 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에 있는 수뇌부들이나 이런 사람들과의 통화 내역이 확인이 돼서 네. 이게 뭔가 좀 다시 일이 좀 커진다면 저 지금 나오는데요. 이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 네. 상당히 곤혹스러운 위기를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이 20여 차례 통화를 했다는 것은 뭐 굉장히 많이 통화를 한 거고요. 더군다나 그때 민정수석 본인의 어떤 비리 혐의가 이렇게 막 나왔을 때고요. 그다음에 네. 최순실 씨 얘기가 또 나왔을 때고 이럴 때 그렇게 많이 통화했다는 거. 그다음에 법무국장과 또 민정수석이 1000번 통화했다. 이것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통화한 거고요. 네. 법무국장이 주로 뭐 검찰이 인사를 한다는데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검찰 인사 없었지 않습니까? 네. 도대체 뭘 가지고 그렇게 1000번씩이나 통화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이 검찰이라는 것은 지금 보면 우병우 수석이 살아있을 때는 우병우 수석하고 마치 유착된 것 같은 이런 뭐 통화라든지 이렇게 하고 우병우 수석 경질되고 나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대통령을 치는 미래 권력에 뭐 또 기대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면 이 김순환 검찰총장과 뭐 안태근 법무국장 이런 분들은 좀 지금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고 네.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잠깐 보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청와대의 우병우 민정수석이요. 일단 법무부 안태근 법무국장과 7월에서 10월 사이에 천여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와 통화를 합쳐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우 수석이 김순환 검찰총장과 7월에서 10월 사이 20여의 통화. 이게 지금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연일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그게 궁금한 겁니다. 자, 통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통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하나는 이제 기간이죠. 시기입니다. 네. 작년 7월에서 10월까지 연달아서 이런 사건들이 터집니다. 이른바 지금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거의 하이라이트들이 그 시기에 터집니다. 7월 달이면 7월 달에 먼저 물론 이제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거나 검찰 수사나 이번 특검 수사에서도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처가 건물을 넥슨이라는 회사에서 싸게 사줬다, 아니 비싸게 사줬다, 네. 대신 사줬다는 보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최순실 씨의 K재단,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관한 그런 보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특별수사본부가 설립이 돼서 수사를 시작을 하고 또 우병우 수석 자체가 당시 민정수석임에도 수사를 받는 그래서 셀프 수사라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기 때문이죠. 가장 그것이 민감한 시기였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민주당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 전화 통화가 왜 문제가 있는 건지 그 내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검찰총장과 청와대 민정수석 통화한 거는 수사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의심케 하는 대목이고요. 안태근 그 법무국장 같은 경우는 사실 법무부하고 청와대하고 제일 가장 많이 통화해야 되는 이체에 있는 사람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가 비정상적이죠. 거의 7월에서 10월 사이 천통. 일반적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죠.
자, 허만석 차장. 지금 김수남 검찰총장과 안태근 법무부국장은 이거에 대해서 해명이나 입장을 좀 밝혔나요? 예, 김수남 총장 같은 경우는 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네. 우병우 수석과 이렇게 통화를 했다라는 얘기고요. 또 안태근 국장 같은 경우는 업무상 민정수석과는 통화를 자주 한다. 예, 뭐 이런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청와대와 이 검찰과 이 법무부 그 보고 라인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전국에서 올라오는 수사 기록 수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모여 가지고 이 법무부에 있는 법무부에 있는 검찰국으로 가는 겁니다. 네. 이 법무부에 있는 검찰국의 이 국장이 바로 이 안태근 국장인 것이죠. 네. 지금까지 야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병우 라인의 핵심이란 것이 바로 이 안태근 검찰국장인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에서 올라오는 모든 수사는 이 법무부의 검찰국으로 오고 그 검찰국에서 기록을 다 모아서 네. 결국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이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보고 라인입니다. 네. 좀 전에 이제 백혜련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검찰국장하고 민정수석이 기본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것은 맞다. 그것은 그 보고 라인에 맞는 것이죠. 문제는 네. 뭐냐? 가장 그때 우병우 수석에 대한 정강회사라든가 개인적 비리 등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7월부터 10월 사이에 1000번, 4달에 1000번이면은 한 달에 250번, 하루에 8회 내지 10회 정도 평균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네. 거의 둘 사이가 특별한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다는 점에서 결국 수사의 의문점을 공정성의 의문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그런 야당의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들로서는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통화 횟수만 보더라도 지금 안태근 국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을까라는 것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태근 국장이라는 이 이름이 사실은 지난해 11월 법사위 때 질의응답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그 답변 태도 때문에 사람들한테 눈길을 끌기도 했던 그 장본인입니다. 그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법무부와 검찰에서 LCT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보고한 바는 없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검찰국장 뒤에 계신데 LCT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고요? 야,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이 없다고요?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본인은 하여간 제가 보고한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보고 안 했으면 안 했으니까 보고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따구로 얘기하는 거예요? 두드리지 마. 답변을 그따구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면 아닌 것이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 기억이 없다는 그건 건 무슨 모르겠습니다. 막장입니다. 막장이에요. 지금 법무부 장관도 성의 있게 답변을 하는 그런 자리인데 법무부 국장이 저렇게 성의 없는 답변을 하는 거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흥미로운 게 네. 우리가 이른바 빅3 네. 검찰의 빅3가 어디냐 아실 겁니다. 첫 번째 물론 검찰총장이죠.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서울중앙지검장.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예전에는 대검 중수부장. 네. 세 번째 내지 사실상 두 번째가 이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 네. 검사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가고 싶은 자리가 네. 이 법무부 검찰국장인데요. 이른바 그 자리를 101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검찰의 예산과 인사를 주무르는 자리이고 검찰로서는 사실 국회에 가가지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앞에 있는다고 하면 뒤에서 법무장관이 그렇다고 하면 스스로도 겸손하게 해야 되는 모습이 맞는데 네. 평소 때 그 뻣뻣한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검찰의 어떤 평소의 모습을 대변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국민의 눈높이에 볼 때는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렇게 검찰 조직 내에 우병우와 가까운 사람들, 즉 우병우 사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자, 특검의 자료를 다 넘겨받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사건을 재수사하고 가동을 하더라도 제대로 이게 수사가 될 수 있을까 약간 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해결책이 네. 아무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결국은 뭐겠습니까? 오늘 이 특검에서 박영수 특검이 기자들과 간담회하면서 얘기했는 게 있습니다. 특별수사의 이 성과를 내는 것의 핵심은 뭐냐? 수사 의지다. 네. 결국은 아무리 지금 김수남 검찰총장이 있고 검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 이영렬 특별수사단이 새로 맡아서 수사 연속성을 가지고 네. 수사 연속성을 가진 가운데 수사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또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나름대로의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결국 그런 것이고 결국은 이영렬 특별수사반의 수사의 의지가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기간이 끝난
박영수 특검 오늘 점심 때 기자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굉장히 아쉬움을 토로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두 가지를 아쉽다고 했는데 네. 하나는 이제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네. 법적으로 사실 이제 그때 영장 전담 판사가 법적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네.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그거를 충분히 보완을 해서 100% 영장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아하.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못한 것이 아쉽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 얘기는 녹음 때문이었다 그런 거죠. 네. 그 대면 조사하는 것을 녹음하는 것만 해준다면 다른 건 모두 다 양보하겠다고 특검에서 얘기를 했지만 박 대통령 측에서 그것을 거부했다. 그래서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또 이 오찬 자리에서 박영수 특검이 좀 하소연을 한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최근 많이 힘들어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친박 단체가 그 네. 박영수 특검이 사는 그 아파트 앞에 와서 예, 계속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심적으로 압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특히 그랬겠죠. 뭐 부인 되시는 분이 그 병원 신세를 졌다. 동네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박 특검의 저 얘기를 들으면서 한 세 가지 정도가 이렇게 생각이 떠올랐는데 네네. 첫 번째는 뭐냐면 친박 단체는 어떻게 보냐면 네. 박영수 특검이 가해자고 네. 박 특검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핍박받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피해자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박영수 특검은 네. 이제 그 프레임을 좀 벗어나서 우리도 피해자다. 네. 친박 단체도 몰려와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느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박영수 특검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뭐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쪽 그 친박단체 쪽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도 우리도 누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기본권과 기본권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이런 모습 같고요. 세 번째는 이 우리 사회의 어떤 분열적인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 특검이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잘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네. 다른 지금 그 친박단체 같은 데에서는 박영수 특검은 그야말로 야당의 어떤 홍위병쯤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극단적으로 이렇게 분열된 어떤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제가 좀 박영수 특검한테 아쉬운 점은 뭐냐면 네. 특검 뭐 이렇게 보는 사람에 따라 잘했다는 사람들 뭐 많고 그렇긴 한데 박영수 특검 입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점은 좀 이해가 된다라는 식의 네. 이런 그러니까 그쪽 조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이런 네. 그 코멘트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오히려 특검의 어떤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이렇게 강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특검에서 검찰로 이어져서 수사는 아무튼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자,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가 출석한 영재센터 강제 모금에 대한 재판, 여기 또 새로운 뉴페이스, 새 인물이 지금 등장을 해서 지금 관심을 끌고 있죠.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한 겁니까? 네, 이른바 최순실 씨의 자금 담당을 맡은 비서라고 하는 엄모 네. 씨인데요. 여성입니다. 20대 여성인데요. 오늘 나와서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최순실 씨와 장시호, 그 조카인 장시호 씨가 서로 지금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와중이 아닙니까? 네. 그 와중에서 비즈니스적으로 상하의 주종관계로 보였다. 아하. 이모와 조카가 아니라 예, 근데 이제 이모와 조카인지는 관계를 보면서 파악은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나 어쨌든 그 관계가 이모와 조카로서의 주종이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 상하 주종 관계로 보인 것 같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최순실 씨가 사실 이제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차명폰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것과 비슷하게 금융거래도 또한 실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자기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전화도 차명으로 쓰고 병원도 차명으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금융거래도 차명으로 했어요. 자, 이 차명 굉장히 좋아하는 최순실 씨인데 저렇게 금융거래를 차명으로 했다라고 하면 계좌 추적이 불가능한가요?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지금 최종적으로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한 8개 제명으로 해서 죄를 넘겼다 하는데, 네. 봤더니만 지금 차명 거래는 한마디로 금융실명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 차명이라는 것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인데, 네. 그와 같은 걸로 해서 재판에 넘겼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기도 한데요. 지금 이와 같은 증인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결국은 앞으로 특별수사본부에서는 네. 이와 같은 금융실명법 위반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해서 충분히 또 조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에
명에 관련되는 사람에 대해서 금융자료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자료가 지금 특별선보로 넘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서 재판에 넘길지 그 부분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요. 차명으로 거래를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거래된 금융 거래를 이 사람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밝히면은 그거를 뺏을 수 있는 겁니까? 그걸 뺏을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개인의 돈인 것이고 아하. 다만 그와 같은 것을 잘못했을 때는 과징금과 결국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벌금 내지 징역형이 따르기 때문에 그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재산 빨리 어떻게 몰수해서 국고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 독일에서 지금 안민석 의원이 열심히 숨긴 재산들을 찾아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빨리 현실화돼서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 확보가 됐으면 하는 시청자들의 의견이 많다라는 점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